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2년마다 컴퓨터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는 무어의 법칙,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거의 기술 발전의 약속처럼 여겨졌죠. 근데 그 약속 같던 법칙이 이제 거의 깨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기술업계의 거대한 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드웨어 발전은 주춤하는데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모델은요,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속도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I가 요구하는 계산량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걸 받쳐줄 하드웨어의 성장은 더뎌진 거네요. 바로 그 격차죠.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2013년에 구글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대요. 네. 만약에 전 세계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하루에 딱 3분씩만 음성 검색을 쓴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구글이 가진 데이터 센터 규모를 통째로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2배로요? 아니 단순히 서버 몇 대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천문학적인 전력 소비, 냉각 비용,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까지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미래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철학이 바로 도메인 특화, 아키텍처, 줄여서 DSA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특화 아키텍처. 네, 모든 걸 적당히 잘하는 만능 일꾼, 대신에 AI 계산이라는 딱 하나의 임무에만 모든 걸 쏟아붓는 초전문가를 만들자는 거죠. 그 전문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TPU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TPU입니다. 그렇군요. 특정 임무를 위한 전문가. 이 TPU라는 전문가가 어떻게 그 엄청난 계산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현대 컴퓨터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폰 노이만 병목 현상입니다. 폰 노이만 병목 현상.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좁은 빨대로 거대한 호수의 물을 옮기려는 것과 같아요. 좁은 빨대로 호수에 물을요? 네.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는 엄청 빠른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느린 메모리에서 자료를 가져오길 허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계산 자체보다 데이터를 배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AI 모델은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이 데이터를 계산할 때마다 일일이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옮기는 작업이 전체 속도를 갉아먹는 주범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에너지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드는 에너지가 수백, 수천 배는 더 많이 들어요. 수천 배요? 네. 결국 AI 칩 설계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비효율적인 데이터 배달 횟수를 줄일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된 겁니다. 그 배달 문제, 구글은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TPU의 핵심 아이디어가 궁금하네요. 구글은 1980년대에 제안됐지만 당시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아이디어를 하나 부활시켰어요. 바로 시스톨릭 배열이라는 겁니다. 시스톨릭 배열. 시스톨릭이라는 단어가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는 그 수축기에서 유래했어요. 심장이요? 네,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리드미컬하게 펌프질하듯이 데이터를 칩 내부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흘려보내서 재사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듯이 데이터를 흘려보낸다. 비유는 정말 멋진데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진 않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가요? 핵심은 데이터를 딱 한 번만 불러와서 최대한 많이 우려먹는 겁니다. 우려먹는다. 네, 우선 신경망의 핵심 데이터인 가중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수만 개의 작은 계산 유닛에 미리 쫙 깔아놓고 고정시켜요. 잠깐만요. 가중치를 미리 깔아놓는다는 건 마치 시험 치기 전에 계산기에 필요한 공식들을 전부 입력해두는 것과 비슷한 득템인가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공식을 미리 다 넣어두고 문제지, 즉 입력 데이터만 계속 밀어넣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걸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우리말로는 가중치 고정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입력 데이터가 칩의 한쪽 끝으로 들어가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처럼 수만 개의 계산 유닛을 차례로 통과하면서 연쇄적으로 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각 계산 유닛을 지날 때마다 미리 세팅된 그 공식이랑 만나서 계산이 착착 진행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각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딱 한 번만 불러와서 칩 내부에서 수만 번 재사용됩니다. 데이터 배달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거죠. 실제로 초기 TPU는 단 한 번의 클럭, 그러니까 시계가 똑딱하는 그 순간에 무려 65,536번의 곱셈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65,000번이요. 한순간에.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CPU나 GPU랑은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칩의 차이점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비유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구글이 직접 설명하는 인쇄기 비유가 가장 명확해요. 인쇄기요? 네, CPU는 문서를 한 글자씩 타이핑하는 타자기와 같아요. 아, 타자기. 정확하지만 느리죠? 그렇죠. GPU는 한 줄 전체를 도장으로 꽝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한 줄씩. 네, 그래픽 처리처럼 똑같은 작업을 대량으로 반복하는 데 유리하죠. 그렇다면 TPU는요? TPU는 거대한 윤전기처럼 페이지 전체를 한 번에 인쇄해버리는 방식입니다. 페이지 전체를요? 네, AI 연산이라는 그 특정 페이지를 인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을 보여주는 거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차이가 확실히 와닿네요. 결국 이 셋은 뭐 경쟁자가 아니라 각자 역할이 다른 도구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도구가 절대적으로 최고인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설계 철학이 다를 뿐입니다. CPU는 뭐랄까 만능 가정교사에 비유할 수 있어요. 만능 가정교사. 네, 어떤 과목의 질문이든 1.1로 빠르게 답해주죠.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복잡한 논리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응답 시간,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칩이에요. GPU는 예전에 거대한 미술 공장 같다는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수천 명의 화가가 동시에 캔버스를 칠하는 방식이라고요. 맞습니다. 딱 맞는 비유예요. 화면에 수백만 픽셀을 동시에 그려내야 하는 태생 덕분에 대규모 병렬 처리에 능하고요. 이 능력이 AI 학습에 필요한 수많은 행렬 곱셈에 딱 들어맞았던 거죠.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느냐, 즉 처리량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처리량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TPU는 자동화된 전용 생산 라인이라는 비유가 딱 맞겠네요. 네, 오직 행렬 곱셈이라는 단 하나의 제품을 정말 미친 속도로 생산해내죠. 다른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들으니까 TPU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명확해 보이는데요. 전용 생산 라인이라는 건 다른 제품은 전혀 못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접근 아닌가요? 하나의 작업만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칩을 만든다는 게 말이죠. 그게 바로 특화의 대가죠. TPU는 범용성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에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용하는 숫자의 정밀도를 낮춘 거예요. 정밀도를요? 네. 일반적인 CPU나 GPU는 소수점 어래 아주 미세한 숫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고정밀도 연산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AI 연산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정밀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TPU는 AI에 최적화된 저정밀도 숫자 형식인 bfloat 16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정확성을 약간 포기하는 대신 속도와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타협인 셈이죠. 와,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렸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연성은 CPU, GPU, TPU 순서겠지만 AI 연산에 있어서만큼은 전력 효율과 연산 밀도에서 TPU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철학을 가진 TPU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요. 2015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어떻게 진화해왔나요? 그 진화의 역사가 곧 현대 AI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오, 2015년에 나온 첫 TPU V1은 이미 학습된 모델을 서비스하는 추론 전용이었어요. 아, 그 유명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의 두뇌로 사용됐던. 맞습니다. 그때는 학습은 못하고 이미 학습된 걸 실행만 시켰던 거죠. 그랬군요. 그러다가 2017년에 V2부터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여러 칩을 묶어서 슈퍼컴퓨터처럼 쓰는 TPU 포드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졌네요. 그리고 2018년에 V3는
성능을 2배로 높이면서 엄청난 발열을 잡기 위해 데이터 센터 칩 최초로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데이터 센터 칩의 액체 냉각이라니 정말 극단적이네요. 그만큼 열이 많이 났다는 뜻이겠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그 후 2021년에 V4에서는 무려 4096개의 칩을 광회로 스위칭이라는 빛을 이용한 통신 기술로 연결해서 칩 간의 데이터 이동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4,000개가 넘는 칩을 빛으로 연결한다.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용도에 따라 V5e, 그러니까 효율성 모델과 V5p 성능 모델로 나뉘었고요. 올해 발표된 6세대 트릴리움은 V5e 대비 성능이 무려 4.7배, 에너지 효율은 67%나 개선됐습니다. 정말 눈부신 날쌘 발롱. 이런 하드웨어의 발전이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사례는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의 시너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 2는 48개의 TPU V1을 사용했어요. 네, 48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나온 인간의 기보 없이 스스로 학습한 알파고 제로입니다. 그 버전은 정말 충격이었죠. 이 모델은 단 4개의 TPU만으로 이전 버전을 압도해버렸어요. 48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 성능은 더 좋아졌다니. 하드웨어의 효율이 알고리즘의 혁신을 얼마나 가속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서비스에도 TPU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포토에서 강아지라고 검색하면 내 수만 장의 사진 속에서 순식간에 강아지 사진만 찾아주잖아요. 네, 정말 신기하죠? 이 기능을 위해서 TPU 칩 하나가 하루에 1억 장 이상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억 장이요? 칩 하나가?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생성형 AI 혁명에도 T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물론이고 엔스로픽의 클로우드, 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미드저니 같은 최신 AI 모델들이 모두 수천 개의 TPU 위에서 개발되고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서비스들 뒤에 TPU가 있었군요. 네, 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 알파폴드 역시 TPU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AI 혁명에 보이지 않는 진짜 주역인 셈이죠.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대단한 칩인데 이렇게 강력한 TPU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분명 한계점이나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한계는 범용성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전용 생산 라인이니까요. 네. TPU는 자체적으로 운영체제, OS를 구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CPU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가속기일 뿐이죠. 만약 CPU가 데이터를 충분히 빨리 공급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빠른 TPU라도 할 일 없이 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용 생산 라인이 아무리 빨라도 원자재 공급이 느리면 멈춰서는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또한 TPU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내려면 TPU의 작동 방식에 맞춰서 코드를 최적화해야 하는 등 프로그래밍이 좀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겠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TPU는 구글 클라우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벤더 락인 문제가 있습니다. 벤더 락인. 그러니까 다른 회사 서비스나 개인 컴퓨터에서는 쓸 수 없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U의 등장은 단순히 빠른 칩 하나가 나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잘하는 만능의 시대에서 특정 작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특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무어의 법칙이 끝나는 지점에서 아키텍처의 혁신으로 성능의 한계를 돌파했다. 네,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AI의 발전 방향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AI 시대는 거대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시기였다면 네, 학습의 시대였죠. 이제는 이미 학습된 모델을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추론의 시대, Age of Inference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네, 구글이 이미 추론에 더욱 특화된 7세대 칩 아이언우드를 예고한 것도 바로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AI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게 될 그 추론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특화된 집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TPU의 철학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